자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울까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괜히 부담 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면 또 서운합니다. 바쁘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부모인데 하는 생각이 스멉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부터 두근거립니다. 올까, 안 올까, 올 거라고 했다가 갑자기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밤새 잠을 설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평생 아이를 키우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마음인데 60이 넘어서야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무언가를 바란 건지.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왜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이 노년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지, 왜 정약용 같은 조선의 실학자가 부모의 자립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그리고 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편해지는지. 30분, 이 시간만큼은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한 장 자식이 생기면서 시작된 부모의 기대,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작은 손가락, 가느다란 숨소리,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생은 안 시켜야지.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웃으며 자라주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의 작은 기대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나를 기쁘게 해주면 좋겠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학원비를 댔습니다. 내 옷은 몇 년째 똑같은 걸 입어도 아이 학용품만큼은 빠짐없이 사줬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 아이 자랑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희생이야 당연하지.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뒤에는 늘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언젠가는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걸. 아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손주를 낳을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이제는 나를 좀 챙겨주겠지. 이제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겠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질까?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20대, 30대와는 다른 불안입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늙어서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의존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장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깊어진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전화기를 봅니다. 토요일 밤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락 올까? 아들이 바쁜 건 압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는 거 압니다. 손주들도 학원 간다는 거 압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TV를 켭니다. 그런데 화면이 안 보입니다. 자꾸 전화기만 보게 됩니다. 또 카톡 소리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엄마, 요즘 어때? 그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펼쳐보니 스팸 메시지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아니, 왜 한숨이 나올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이렇게 목말라 있었을까요? 얘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용기 내서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회식 있어. 엄마, 애들 학원 끝나고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서. 엄마, 다음에 갈게. 다음.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음이 오긴 올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아, 그래.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뭐. 손가락이 떨리지만 태연한 척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기를 던져놓고 창밖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되짚어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 아닐까? 혹시 돈 이야기를 꺼낸 게 부담됐을까? 혹시 며느리한테 내가 뭐라고 한 게 있었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게 문제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작년에 왔으니까 올해도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장을 봅니다. 좋아하는 반찬, 좋아하는 과일, 카트에 담으면서 미소 짓습니다. 얘들 얼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 엄마, 이번엔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했어.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면 냉장고 가득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굴 위해 산 건지, 누가 먹을 건지. 괜찮아. 나도 먹으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리면 혼자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 도와줄 수 있는지. 며느리 생일입니다. 용돈을 붙입니다. 어머니, 괜찮은데요.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 생일인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통장을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식이니까. 자식 좋은 일에 쓰는 건 아깝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요? 나중에 내가 아플 때 걔네가 나를 챙겨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밉습니다. 조건을 다는 것 같아서요. 사랑에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죄책감이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자식은 자식대로 힘듭니다. 부모의 기대가 느껴지니까요. 연락하면 또 뭘 부탁하시려나? 방문하면 뭐 잔소리 들으려나?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그 죄책감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외로움에 갇히고 자식은 죄책감에 갇힙니다. 둘 다 지칩니다. 둘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랑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세장 정약용이 말한 부모의 품격. 18세기 조선,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 속에는 부모로서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스스로 서 있어야 하는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부모의 품격이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품격이 무너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부모 자식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효를 강조했지만 그 효가 때론 자식을 억압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자식은 그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도리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건 도리가 아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로선 파격적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는 절대적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도 끝까지 배우고 일하고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왜일까요? 부모가 자립할 때 자식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썼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르쳤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비가 의연하면 자식도 당당하다. 이게 정약용이 생각한 부모의 품격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자식이 떠날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고, 외로울까봐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이 자식을 붙잡고, 자식은 그 소나기에서 숨이 막힙니다.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당히 서 있는 상태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 테니 너도 내 인생 잘 살거라.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정약용은 70이 넘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니 기쁘다. 하지만 너희에게 기대어 살지는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 아들들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난 안도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다짐.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목표가 됩니다. 내장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줄여야 할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줄여야 할까요? 정약용의 철학을 현실로 가져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토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외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처 맛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불러주지. 그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가족인데, 근처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화가 안 옵니다. 서운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나도 가족인데.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끼리, 아이들이랑만. 매번 부모를 챙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아이의 삶에 자꾸 끼어들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간섭은 다릅니다. 이 정도는 이라는 생각 뒤에는 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며느리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니야,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이게 맞는 거야. 순간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얼굴이 굳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또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 이게 얼마나 자식 세대를 짓누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니 당연하지.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겁납니다. 얘야, 목요일에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엄마, 목요일은 회의 있어서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은 병원 문 일찍 닫아. 목요일이어야 하는데. 엄마, 진짜 중요한 회의라 자식이 부모 병원도 못 데려다줘.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알았어, 엄마. 회에 빼고 갈게. 이겼습니다. 아들이 같이 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병원 가는 날, 아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말수도 적습니다. 의무감으로 온 게 느껴집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투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자식이니 당연하지라는 생각. 이게 관계를 망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도움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네 번째,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손주가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상을 받았어. 그래도 내 자식 손주라 그런지 재주가 있더라고. 친구들이 축하해 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SNS를 봅니다. 며느리가 올린 글입니다. 딸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딸. 댓글들이 달립니다. 축하 메시지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없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태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서운합니다. 우리도 자랑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봅니다. 손주를 키운 건 며느리입니다. 밤새 연습 봐준 것도, 콩쿠르 준비시킨 것도 며느리입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용돈 주고 밥 사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 이게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독립한 어른입니다. 내 손주이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5번째,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자식들이 와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나도 늙으면 자식밖에 없겠지. 집에 와서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내가 지금 죽으면 누가 와줄까? 자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고 연락을 더 재촉하고. 하지만 이건 악순환입니다. 혹시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맡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가슴을 찌릅니다. 자식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식도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 아닙니다. 늙어도 나는 나입니다.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배울 것도 있습니다. 자식은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 5가지 마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자식이니 당연하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 이것들을 하나씩 줄여갈 때 비로소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5장 기대를 내려놓자 생긴 변화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요일 아침 전화기를 봅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연락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나는 내 하루를 살자. 도서관에 갑니다. 오랜만에 책을 빌립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책. 집에 와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또 카톡이 옵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오늘 점심 먹었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연락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잘 지내? 응. 책 읽고 있어. 재미있네. 대화가 편합니다.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아들도 느낍니다. 엄마가 달라졌다는 걸. 연락이 와도 안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무슨 일 있나? 나한테 섭섭한 일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연락이 없는 건 바쁘기 때문입니다.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수채화 그리기. 평생 그림은 못 그렸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립니다. 그림이 엉망입니다. 옆 사람 그림이 더 잘 그려져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그 말에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건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식과의 대화가 편해지는 순간, 명절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장인어른 댁 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부모인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 그쪽도 가야지. 장인어른도 보고 싶으시겠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너희 부부가 양쪽 다 신경 쓰느라 힘들었을 텐데 편하게 해.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립니다. 고마워.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 그래, 그때 보자.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엔 억지로 참는 거였다면 지금은 진심으로 괜찮습니다. 아들 부부가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다음 주말 아들이 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엄마, 우리 왔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과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음식,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엄마, 음식 이것밖에 안 해. 괜찮아? 응. 요즘은 간단하게 해. 먹고 치우기도 편하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놀아. 애들이랑. 며느리가 의아한 눈으로 봅니다. 예전과 다르니까요. 밥을 먹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처럼 이것 좀 먹어봐. 더 먹어. 너무 안 먹는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먹습니다. 같이 웃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수채화 배우고 있어. 재미있더라. 엄마가. 그림을? 응. 못 그려도 재미있어. 다음 주에 전시회도 간대. 아들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스칩니다. 엄마, 좋겠다. 나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잔소리가 아니라 모범입니다. 부모 스스로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 목요일 오후, 친구를 만납니다. 요즘 어때? 애들은? 잘 지내지 뭐. 너는? 나도. 근데 나 요즘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수영.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친구가 웃습니다. 그런데 부럽다는 표정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어떻고,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배우고 있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집에 가는 길, 가볍습니다. 나도 나만의 삶이 있구나. 그 깨달음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예전엔 혼밥이 외로웠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TV를 보며 웃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자식이 없어도, 연락이 없어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내 삶이 자식으로만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고맙게 느껴졌다는 감정 변화. 주말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딸입니다. 엄마, 나왔어. 반찬 좀 가져가려고. 어머, 왔어? 들어와. 예전 같으면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밥은 먹고 왔어. 좀 쉬다 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냉장고에 있어. 가져가. 엄마, 요즘 뭐 해? 응, 그림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딸이 웃습니다. 엄마 좋겠다. 나보다 더 바쁘네. 너도 바쁘잖아.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요즘 편해 보여서 나도 편해. 그 말이 와닿습니다. 내가 편해야 아이도 편합니다. 내가 자립해야 아이도 자유롭습니다. 딸이 갑니다. 손을 흔듭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 문을 닫고 미소 짓습니다. 왔다는 사실이 고맙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고맙습니다. 밤에 침대에 눕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작은 행복들, 기대하지 않았기에 얻은 고마움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정약용이 맞았습니다. 부모가 당당할 때 자식도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세상에 불러냈습니다. 우리 선택으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책임일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 이건 했습니다.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30대, 40대, 50대. 인생의 황금기를 부모 걱정했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꿈, 자기 노후 다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였을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까? 아이가 우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 한 문장. 이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도 부모로서 당당합니까? 아이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전화할 때 아이 눈치를 봅니까? 지금 전화해도 될까? 바쁘지는 않을까?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명절에 온다고 할 때 안도합니까? 다행이다. 온다고 했다. 이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아이 생각이 납니까?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고민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나이 드니까요.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0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약한 일이다. 나는 나약하지 않겠다. 70세에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60대, 70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배울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끝없이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불안해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자식을 믿고,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입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기대지 않았어. 나는 다르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기대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당당한 부모인지. 정약용은 평생 공부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노년에도. 왜일까요? 배움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미뤄뒀던 것들, 이제 할 시간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의존에서 존중으로, 기대에서 응원으로, 집착에서 믿음으로. 이게 인생 후반의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품격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가가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세웠는가로 결정된다. 우리 모두 끝까지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당당한 부모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때 자식들은 우리를 봅니다. 걱정스러운 눈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으로.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멋있게 사셨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게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 걱정 대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 연락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이 있어 다행이다 대신 나로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더 당당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편해집니다. 이게 정약용이 가르친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 후반의 철학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